여긴 국민 라디오. 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차 살 때 어디서 검색했어? 카넥트요. 차 살 때 어디서 견적냈어? 카넥트요. 차 살 때 어디서 할인받았어? 카넥트요. 카넥트 모르세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은 앱이요. 차량 재원, 이미지 검색부터 결제 조건에 따른 견적 비교를 한 방에. 차 살 때 찾는 앱 카넥트를 지금 다운받으세요. 자동차의 모든 것 카넥트. 넥트 카넥트.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아,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아, 20회 이용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상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살균 탈취제 요즘 많죠. 향기도 다양하고 성분도 다양한데 우리 아이들 방에 그냥 뿌리기에는 마음에 좀 걸려요. 향기는 좋은데 안심해도 되는 건가요? 아이들이 얼마나 민감한데요. 우리 아이들 방에 뿌리는 건 안심하고 믿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아이 방을 자연 휴양림으로 만들어주세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 강력한 천연 항균은 기본. 피톤치드의 향기로움을 더해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베개에 톡톡, 이불에 톡톡. 피톤치드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톡톡.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냄새 좋지? 엄마, 냄새 좋아. 네, 11월 27일자 아침신문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한국일보 사회면입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딸과 관련된 기사 있습니다. 예. 검찰이 얼마 전에 무혐의 처분하지 않았습니까? 예. 수원대가 지난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딸 김모 씨만 정년 교수로 임용하려 했던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회의록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예. 나중에 추가 채용된 다른 교수도 처음부터 이 김무성 대표 딸과 함께 임용이 결정된 것처럼 꾸몄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입니다. 참여연대는 다음 주쯤 김무성 대표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장을 제출하는 한편 수원대에 대해서는 사문서 위조와 증거 날조 혐의로 추가 고발할 계획입니다. 예. 이게 무슨 얘기냐? 수원대가 검찰에 낸 2013년 8월 20일자 교원 인사위원회 회의록에는 신규 임용 정년 트랙 교원으로 김무성 대표 딸과 건축공학과 이모 씨를 교수로 채용한다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을 채용한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단 말이죠. 예. 예. 하지만 8월 20일 회의에서는 김무성 씨 딸만 이렇게 정년 교수로 뽑혔고 이모 씨 임용은 그 이후에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특혜 채용을 감추려고 이 회의록을 조작한 것은 아닌지 하는 그런 의혹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법원도 다른 판결에서 한 명만 채용한 것을 인정했는데요. 예. 자, 그렇다면은 검찰이 원본도 확인 안 하고 이렇게 부실 수사를 한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가능하겠습니다. 예. 이 정년 트랙이라는 말은 이제 정년이 보장되는 그런 교수를 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비정년 트랙은 뭐냐면은 1년에 한 번씩인가요? 2년에 한 번씩인가요? 이렇게 이제 재임용 심사 일종의. 예. 그래서 예. 이제 학교 눈 밖에 난 교수는 이걸 빌미로 해서 내쫓을 수가 있는 거죠. 예. 예. 최교만
부총리 주장대로 하면 이게 과보호된 정년이 보장되는 일종의 좀 정규직으로 임명을 한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앞으로 정규직 너무나 과잉 보호하고 있다. 쉬운 해고가 필요하다. 라면서 이런 정책을 펼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오늘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예상대로 이런 정규직 과잉 보호 논리로 이렇게 정부의 정규직 해고 쉽게 하는 정책에 대해서 힘을 실어줬습니다. 예, 글쎄요. 조선일보, 동아일보에도 노조가 있습니다만은 일단 예. 조선일보, 동아일보 기자들부터 이 과보된 정규직에서 뭐 계약직이나 연봉제로 바꾼다고 하면 예. 과연 어떻게 나올지 좀 저는 궁금합니다. 예, 조선일보의 이진석 기자, 김성모 기자, 그리고 동아일보의 김준일 기자에게 묻고 싶네요. 물론 예. 이 기자들은 기사를 썼을 것이고 제목은 아마 데스크가 정했겠죠. 데스크가 정한 제목을 보겠습니다. 조선일보 3명 중 1명 비정규직 노동개혁 칼 뺀 정부. 비정규직 갈수록 느는데 열악한 대우 해고 문제로 갈등 심각. 이에 대한 대안으로 최경환 부총리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 균형을 이뤄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비정규직이 이제 고용 안정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쉽게 잘린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대안으로 마련한 것이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이 아니라 정규직도 해고 쉽게 하겠다. 그러니까 예. 하향 평준화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그러니까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고 네. 고용 안정 방안을 마련하면 되는데 예. 예. 그래 배 아파? 정규직도 똑같이 고용 불안하게 만들어줄게. 예. 이런 얘기라는 거죠. 이걸 노동개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조선일보가. 이건 예. 정신 나간 신문 아닙니까? 한마디로. 예. 동아일보 일면은 어떠냐. 정부 정규직 과보호 노동시장 개혁에 나선다. 이것도 역시 개혁이라고 표현합니다. 예. 최 부총리가 정규직 한번 채용하면은 자르기 쉽지 않으니 겁나서 채용 못한다. 뭐 이러면서 정규직 과보호하는 이런 노동시장을 개혁하겠다라는 겁니다. 예. 최경환 경제부총리 그 임명 과정에서 이제 그 자녀들 입사와 관련된 어떤 논란들이 좀 제기가 됐었죠. 예, 자녀들이 지금 어디에서 일하고 당시 있습니까? 보도 보면 장남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 네. 작년은 이제 골드만삭스에 입사한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 네. 이 두 사람 다 비정규직인 모양이죠.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좀 보니까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예. 근데 이게 또 아들이 지금 삼성전자에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새누리당 원내대표에 선출되고 3개월 뒤에 아들이 삼성전자에 입사한 거군요. 예. 또 최경환 부총리가 경제부총리로 거론될 때 딸은 또 골드만삭스에 취업했고요. 뭐 어쨌든 최경환 부총리는 정상 채용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비정규직으로 갔겠죠. 아무래도 예.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경향신문 일면 제목은 이렇습니다. 최경환 정규직 과잉 보호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래서 정부가 쉬운 해고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뭐 이미 앞서서도 최경환 부총리가 이 정규직 해고를 쉽게 하겠다 뭐 이런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내용 소개해드렸죠. 자, 한겨레 3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최경환 부총리 이 말처럼 기업들이 해고 좀 쉽게 해주세요. 이걸 지금 요구하고 있느냐 따져본 기사입니다. 기획재정부 쪽에 정규직 해고 요건 완화 검토 발언에 대해서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경영계 안에서도 해고 요건 완화를 둘러싼 이견이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 정책이 성급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는데 이 대한상인, 전경련, 경총 등 경제단체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은 경영계는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큰 방향에는 동조하지만 세부 시행 방안에 대해서는 차이를 보인다는 거지요. 대한상의 같은 경우 임금, 직무, 근로시간 변경 등의 질적 유연화를 강조하고 해고 요건 완화에는 오히려 부정적입니다. 예. 해고 쉽게 하자. 이런 데는 반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최근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사람을 쉽게 자를 수 있게 해달라는 게 아니다. 임금과 업무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갖게 해달라는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대한상인은 노동시장의 질적 유연화가 이루어지면은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고 젊은이들을 더 뽑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한상인가 해고요건 완화에 왜 신중한 태도를 보일까? 무슨 일로 신중한 태도를 보일까? 노조의 반발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또 한국의 노동자 보호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가운데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죠. 경영계 일각에서는 정부의 성급한 해고요건 완화 검토 발언으로 노사 대립이 격화될 경우 산적한 노사 문제와 경제 현안을 푸는데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기업 핑계대고 노동자 쉽게 자를 수 있도록 하게 하겠다. 이게 재계의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노동계 반응은 뭐 말할 것도 없죠. 만약 정부가 정리해고 요건 완화를 밀어붙인다면은 이판사판 진짜 전면전으로 가는 겁니다. 예, 한 노동단체 관계자가 한 말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정규직 고용 요건과 임금 체계에 손댈 뜻을 밝히면서 노정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데 1997년 노동법 파동을 거쳐서 정리해고 제도가 도입된 뒤 정부 당국자가 이 문제를 도마 위에 올린 것은 17년 만인데 정부 시각은 정년 60세 연장을 앞두고 정규직의 노동 유연성도 높여야 한다는 기업 쪽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해고 문제는 검토한 바 없다. 뭐 이렇게 해명했지만은 노동계는 총파업까지 거론할 민감한 사안을 실현했다고 보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간을 보기 위해서 슬쩍 한마디 던졌고 여기에 뭐 반응이 뜨겁지 않으면 밀어붙이면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아니냐. 노동계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정리해고 요건 완화를 밀어붙인다면 이판사판 진짜 전면전으로 가는 것이다. 이런 발언 정부가 유의미하게 받아들일지 의문입니다. 지난해 정리해고된 노동자 수가 38만 명이고요. 외환위기 직후 수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실업률이 10%라는 것도 노동자가 쉽게 해고당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한국노동연구원이 노동부 의뢰를 받아서 지난해 7월 내놓은 경영상 해고에 의한 해고 관련 국제적 흐름 보고서를 보면은 한국 노동자의 평균 근속 연수는 5.1년으로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10년 이상 장기 근속자 비율은 18.1%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중간에 뭐 그만두는 사람도 있지만은 잘린 사람들도 적지 않다는 거죠. 예. 사실 외환위기 이전만 하더라도 말이죠. 정규직, 비정규직 이런 개념이 분명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직장이든 한 사람의 일터가 됐을 때는 그 일터의 책임자는 이 사람을 가족처럼 여겼던 문화가 있었습니다. 함부로 잘라서는 안 된다. 해고는 곧 살인이다. 이런 인식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외환위기 이후에 당신 실력 없어? 생산성 떨어져? 바로 아웃이야. 집에 가. 이게 너무나 당연해졌다는 거죠. 이러면서 이른바 이 기업인들의 모럴 해저드는 더욱 심해졌고요. 멀쩡한 회사를 걸레로 만들어가지고 서류상, 장부상 걸레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노동자들을 대거 해고한 쌍용자동차의 사례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노동 유연성 충분한데 정리해고 쉽게 하는 것은 하향평준하다. 노동계의 입장을 이렇게 경향신문이 6면에서 요약했습니다. 하향평준화란 말 제가 앞에 썼는데 경향신문도 제목으로 뽑았군요. 자,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정 이걸 해소하는 길이 정규직 해고 가능하게 하는 길이냐. 과연 정규직 해고를 가능하게 할 때 비정규직의 처우는 나아지느냐. 이 상관성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일보 3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정부가 정규직의 해고 요건 완화까지 거론하면서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비정규직의 처우는 여전히 열악한 상황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월에 823만 명이던 비정규직 규모는 5개월 만에 852만 명으로 늘었다는 겁니다. 823만 명이었던 것이 852만 명이 된 것입니다.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지난해 141만 원에서 올해 144만 원으로 3만 원 올랐지만 같은 기간 284만 원에서 289만 원 오른 정규직 임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 5,210원도 받지 못하는 227만 명의 고용 형태를 보면은 비정규직이 93.1%입니다. 이 정규직 이렇게 해고 요건을 완화하면은 그게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어떤 동력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 누가 여기에 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한결의 사설을 보겠습니다. 번지수 잘못 짚은 경제부총리의 정규직 과보호론 이겁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와 차별이 심한 것은 우리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병폐며 고질적인 문제다. 여기에는 단지 노동 관련 법령뿐만 아니라 거시 경제정책, 사회안전망, 기업의 고용 관행 등 여러 현안과 의제들이 얽혀 있어서 일시의 해법을 찾기도 쉽지 않다. 그러나 정규직 과보호론에 근거한 제도 개편은 결코 답이 될 수 없다. 오히려 전체 노동시장의 고용 불안을 부추겨서 내수 기반을 악화시킬 게 뻔하다. 노동시장의 현실을 선진국과 비교해보면 정규직 과보호론은 근거도 박약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의 2013년 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의 정규직 고용 보호지수는 34개 회원국 중에서 23위에 머물고 있다. 정규직의 고용 안정, 이것도 뭐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예. OECD 국가 가운데 거의 하위권이라는 얘기죠. 일부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경직된 태도를 비판할 수 있지만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부의 정책 역량은 비정규직의 처우와 근로 조건을 개선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저는 이 기획재정부 이 공무원들 말이죠. 기획재정부부터 이렇게 한번 시범적으로 시행해 봤으면 좋겠어요. 계약직으로 전환해서 전부 다. 예. 그래서 언제든 당신 내일부터 안 나와도 돼.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먼저 그렇게 한번 당해보고 그런 다음에 입안을 해도 입안해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예. 어느 분의 얘기처럼 솔선수범해서 솔선수범해서 먼저 해보고 해보니까 좋다. 그럴 때 이런 주장을 하든지 아니면 최경환 경제부총리 이 사람도 정치인 아닙니까? 자기 딸부터 이렇게 한번 자기 아들부터 이렇게 적용을 해보고 우리 가족 해봤는데 뭐 괜찮더라. 이랬으면 어떨까요? 정치인이 이 정도 상상력도 없습니까? 예. 왜 M1 힘없는 노동자들한테 다 이분들이 무슨 실험용 쥐도 아니고 말이죠. 예. 네, 이런 식의 터무니없는 그 하향 평준화 정책,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뭐 최경환 경제부총리 머리에서만 맴돌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야당이라든지 노동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 본인이 먼저 정리해고되는 거 아닌가? 내각에서. 예. 지금 또 경제 지표도 갈수록 형편없어져 가고 있으니 이런 정책을 추진하기 전에 먼저 본인부터 고용 유연화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이죠. 예. 경향신문 11면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욕을 처먹고도 결국 총회를 여는 모양입니다. 서북청년단 재건총회 내일 열린다는 겁니다. 지난 9월에 서울광장에 설치된 세월호 참사 추모 리본 훼손 이걸 시도하면서 논란을 일으킨 서북청년단이 재건총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서북청년단 원래 서북청년회라는 이름으로 활동했죠. 해방 직후에 공산주의자라고 의심되는 사람들이라면 뭐 공산주의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선량한 양민이라도 폭력과 테러 이걸 자행한 극우 반공단체입니다. 서북청년회가 뭐하는 단체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주진우의 현대사 시즌2를 찾으셔가지고 서북청년회 관련한 그런 내용 한번 청취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자들이 지난 9월에 그렇게 논란에 휘말리고 그럼 서북청년회가 도대체 뭐하는 단체인지 전 이거 연구할 줄 알았습니다. 연구를 했다면 더 큰일이고 연구 안 했다면은 정말 사회적 격리가 필요한 그런 존재들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서북청년회 총재를 선임하는데 진짜 해방공간에서 서북청년회
중앙집행위원으로 활동한 사람을 총재로 선임한다고 합니다. 이 양반 95이군요, 나이가. 예. 서북청년회, 그 만행과 테러를 일삼았던 예. 서북청년회에 맥을 잇겠다. 뭐 이런 의지로 보입니다. 95이면 또 청년회라는 타이틀과는 예. 노년회. 예, 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뭐 명예총재 이럴 수 있는데 총재란 말이죠. 예. 고문으로는 여기 또 김동길 씨가 들어가 있네요. 그것도 12.12 사태와 유관한 박희도 씨도 있고 말이죠. 예. 예. 자, 오늘 관련한 기사가 경향신문 11면에 실렸습니다. 지금 정치가 다시 파행으로 돌아섰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누리과정 예산 파행을 이유로 해서 국회 의사 일정을 전면 거부했습니다. 야당 내 대표적인 의회주의자로 꼽히는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과 우윤근 원내대표가 국회 일정 보이콧이라는 초강수를 꺼낸 그런 배경과 관련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새정치연합이 제시한 보이콧의 직접적인 이유는 누리과정 예산의 국고지원 액수를 둘러싼 파행입니다. 국고지원하기로 했죠? 지방정부에다 다 떠넘겼던 원안에서 새누리당이 약보해가지고 모자라면 국고 지원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야당과 합의를 했단 말이죠. 자, 근데 액수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새누리당은 한 2천억 정도 얘기하고 있는데 2천억으로 누구 코에 갖다 붙이느냐라는 것이 새정치연합의 입장입니다. 한 5천억은 줘야 된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말이죠. 자, 이 액수 문제도 액수 문제지만은 기본적으로 그 법인세, 담뱃값 이 문제도 지금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거든요. 예. 법인세, 이 부자 증세를 하는 차원에서 법인세를 올려야 한다라는 것이 야당 입장이고요. 여당은 법인세만은 건드리지 말라, 절대 안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담뱃값, 이거 대표적인 서민 증세 아닙니까? 부자나 서민이나 똑같은 액수로 증가한 담뱃세를 내야 하는 건데 이건 결국 서민들의 부담을 더 키우는 꼴이니 서민 증세 아니냐 이런 야당의 주장, 여당은 지금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14면을 보겠습니다. 이게 전국면에 실린 내용인데 권영진 대구시장과 우동기 대구교육감 육사지방선거에서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공약을 내세웠거든요. 자, 그런데 무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대구시와 대구교육청 모두 재정난만 앞세운 채 관련 예산 확보에 소극적이기 때문입니다. 두 단체장은 무상급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협의를 한 차례도 갖지 않았습니다. 학부모와 또 시민단체는 선출직 단체장들이 불과 6개월도 안 돼서 공약을 쳐버렸다라면서 비판을 했는데요. 뭐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왜 하셨는지, 선거 때문에 내걸었다면 또 국민을 유권자를 기만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을 피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논의는 한번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논의조차 안 했다면은 이건 뭐 아예 뭐 지키지도 않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말뿐인 복지, 여기에 상당히 비견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바로 서울 노원구입니다. 복지 이코르, 돈 없으면 못하는 것. 요즘 무상급식 무상보육을 놓고 국회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은 이런 등식이 성립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쪽에서는 돈이 없는데 어쩌란 말이냐라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래도 해야 한다, 하지만 돈은 네가 내라 이러고 싸우고 있는 형국인데, 서울 노원구 재정 자립도가 19%밖에 안 됩니다. 서울에 25개 자치구가 있는데 이 가운데 꼴찌입니다. 자, 그런데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보다 많은 보수를 주는 생활임금을 가장 먼저 도입했습니다. 저녁이 있는 반찬가게, 복지 목욕탕, 어르신 우울증 예방사업 등 알찬 복지를 이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욕실 없는 가구를 위해서 목욕탕을 인수했습니다. 리모델링 등 공사비 26%만 부담하면 할 수 있는 복지였습니다. 동네 통장을 복지도우미로 전환하고요. 직원들을 위해서 구내식당에 반찬 가게를 열었습니다. 이런 튀는 아이디어로 재정 부담을 덜었는데, 이 생활임금 복지는
지금 노원구뿐만 아니라 뭐 성북구도 함께 시행을 했습니다만은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자, 인간답게 살만해졌다라는 그런 한박 웃음이 있다. 국민일보가 오늘 신면에서 전하고 있는데요. 돈이 없어서 복지를 못하는 건 아니죠. 부산의 그 돈 많은 자치구들도 안 하는 무상급식. 부산 기장구는 고등학교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의지의 문제다라는 것을 오늘 국민일보 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사람은 곧 하늘이다. 우리 사람은 모두 골고루 잘 살 천부적인 권리를 하늘로부터 받고 태어났다. 신약 외세를 몰아내고 우리 한번 정말 좋은 세상 만들어보자. 우리나라가 일본 놈한테 합방당하고 소위 한일 늑약이 맺어져 가지고 나중에 나라를 다 뺏겼어요. 동학 농민들을 다 때려 죽였기 때문에 녹두꽃이 떨어지며 청포장수 울고 간다. 농림부 장관을 지냈던 김성훈 미디어 협동조합 초대 이사장의 말이었습니다. 미완으로 끝난 동학 농민운동.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건설로 맥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갈망하는 민주 시민의 꿈. 미디어 협동조합 건설로 연글고 있습니다. 국민점TV에 접속하셔서 조합원 가입하기를 클릭하심으로 동참해 주십시오. 좌절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며칠 전 헌법재판소에서 있은 정당해산 심판 최후 진술. 보도가 안 되는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의 발언. 제목을 뽑자면 헌법, 통합진보당 그리고 나. 저는 헌법을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의견의 공통의 출발점이자 구성원 상호 간의 토론과 합리적 해결을 가능하게 하는 기준자로 봅니다. 헌법은 민주주의의 확장, 사회적 다원성과 정치적 다양성의 보장,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결사의 자유의 확대라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 방향으로 해석, 적용됨으로써 헌법은 더욱 발전하며 권위를 높여갑니다. 제가 가진 헌법에 대한 신뢰는 헌법을 만들어낸 국민에 대한 신뢰이고 헌법을 발전시킬 역사에 대한 신뢰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정치를 하면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제가 진보 정치의 길을 지키도록 해준 버팀목이기도 합니다. 제가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으로 정치에 들어선 이유도 헌법을 현실로 만들고 싶어서였습니다. 저는 변호사로 일하면서 미군 범죄 피해자들, 미군 폭격장 인근 주민들, 미군 기지 수용지 주민들을 도와 소송을 맡았습니다. 우리 정부가 형사재판권도 환경주권도 전시작전권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범죄와 환경오염에 노출되며 전쟁의 위협에 내몰리는 국민의 피해로 나타난다는 것을 저는 피해자들을 변호하며 똑똑히 보았습니다. 대외적으로 독립, 대내적으로 최고라는 주권의 본 모습을 미국과 관계에서도 온전히 찾아야 대한민국이 국민의 인권과 평화로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빨리 그 변화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이 아니었다면 제가 정치를 시작하는 일은 아예 없었을 것입니다. 거대 정당은 여든 야든 금권과 비리, 편법에서 벗어나 있지 못합니다. 정치하려면 돈 써야 한다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정치는 타협이라는 말이 격언처럼 통했습니다.
명예와 권력을 조차 모이는 곳, 권력층과 사회주도층의 비리에 슬쩍 눈 감고 부당한 특혜를 관행이라 인정해주고 함께 물들어가는 곳, 타협을 위해서 약자의 권리쯤은 희생시킬 줄 알아야 인정받는 곳이 기성정치였습니다. 그와 달리 민주노동당은 평범한 사람들의 소박한 꿈이 모인 곳이었습니다. 적어도 우리 아이들에게는 일한 만큼 먹고 살 수 있는 세상 물려주고 싶다는, 정직하게 살아가는 노동자, 농민들이 낸 돈이 민주노동당의 운영 자금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에 돈이나 권력과 관련된 비리가 있을 수 없고 누가 청탁한다고 양심을 파는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약자의 인권을 정치적 타협의 희생 제물로 삼아서 개별 정치인의 성과를 높이는 일이 허용될 수 없습니다. 소수 정당이라 힘은 없지만 잘못된 것을 관행이라 용인하거나 양심을 팔거나 자신의 권세를 추구할 유혹은 없겠다는 믿음, 깨끗하지 못한 돈의 유혹은 없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민주노동당과 함께한 이유이고 그래서 정치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국회의원이 되어 제가 맞닥뜨린 현실은 말 그대로 죽음의 행렬이었습니다. 2009년 여름 쌍용자동차 정문 앞 비인간적 경찰 폭력의 현장에서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6년 동안 25명의 쌍용차 노동자와 가족들이 정리해고로 내쫓겨 절망으로 죽어갔습니다. 민주노동당이 실현시키겠다고 약속한 소박한 꿈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거듭되는 장례식마다 이어지는 죽음을 막지 못한 죄책감에 몹시 고통스러웠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2항은 노동자라는 이유로,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빨갱이라는 이유로 온갖 배제와 소외, 차별이 버젓이 벌어지는 사회에서는 공문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절망으로 죽지 않는 세상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삶을 선택할 희망의 근거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정책 이전에, 공약 이전에 생사의 문제였기에 더 절실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노동당으로는 힘이 모자랐습니다. 고루하고 거친 운동권 정당이라는 시선을 받아서는 극소수 세력으로 남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는 옳은 말을 할 수는 있지만 현실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현실 정치에서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했습니다. 갈라진 진보 정당을 통합시키고 더 폭을 넓혀야 한다고 판단해 통합을 추진했습니다. 우여곡절을 거쳐 통합진보당을 만든 뒤 노동자들이 일하는 현장,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일일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눈 돌릴 겨를도 없이 일하던 노동자가 제 손을 잡아주려고 장갑을 벗는 5초의 시간, 가장 뿌듯했습니다. 함께 살자,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절실하고 소박한 꿈을 가진 사람들이 민주노동당과 진보당을 만들고 지탱해왔습니다. 이들의 꿈의 바탕에는 못 배우고 가진 것 없어도 빨갱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아도 국민 모두가 다 같은 대한민국의 주인이라는 헌법 정신이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굴레, 분단의 색깔론에도 굽힘없이 모두가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려는 이들을 저는 헌법 실현의 주역으로 존중합니다. 제가 어려움 속에서도 민주노동당과 진보당을 지켜온 이유는 헌법을 실현시키려 애써온 법률가로서 저의 자긍심을 정치의 영역에서도 온전히 지키는 것은 이 당을 통해서만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정부 주장의 핵심은 진보당이 연방제 통일을 이루고 나면 북한식 사회주의를 채택할 것이라는 데 있습니다. 근거 없는 추측입니다. 북한식 사회주의는 북의 제도일 뿐 남의 제도가 아니고 남의 제도로 될 수도 없습니다.
정부는 북한식 사회주의의 핵심이 수령제라고 주장하는데 박정희 정권의 유신 장기 집권과 전두환 정권의 체육관 선거를 거부하고 광주항쟁과 6월항쟁을 통해서 대통령 직선제를 피 흘려 쟁취했으며 단임제까지 명시하고 수평적 정권 교체를 만들어낸 우리 국민이 이 성과를 버리고 수령제를 선택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진보당의 간부 및 당원들 다수가 이 민주항쟁에 헌신하고 참여한 사람들이고 진보당은 강령에서부터 광주항쟁과 6월항쟁 등 민주항쟁의 전통 계승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진보당의 통일 방안은 통일의 완성 단계에서 총투표로 통일헌법을 제정하자는 것인데 과연 우리 국민 누가 수령제를 대한민국에 도입하는 헌법안에 찬성하겠습니까? 그러니 진보당의 통일 방안에 따른 통일헌법으로 대한민국의 북한식 사회주의가 이식될 가능성은 현실에서 전혀 없는 것입니다. 정부의 주장은 너무나 당연해서 언급하지 않은 것을 숨은 목적이 있다고 몰아붙이는 질낮은 모략입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